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원제 The Happiest Man on Earth 입니다. 에디 제이쿠 지음, 홍현숙 옮김. 추천의 말 볼게요. 저자가 숙명과도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운명에서 시작된다. 나도 그랬다. 나 역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25년간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다. 해방을 북한에서 맞이했다.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와 희망을 빼앗겼다.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의 증오와 고발을 피할 수 없어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 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전쟁을 가까스로 피해 평양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와 어렵사리 나와 만날 수 있었다. 우리 가족 역시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 사랑과 행복을 찾아 누리고 있다. 저자 에디 제이쿠는 대학에서 기계공학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19살 때부터 강제 수용소를 전전해야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모와 함께 세계 역사상 최악의 지옥으로 상징되는 아우슈비츠에 수감된다. 약 15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수감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7달 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부모의 죽음을 알게 된다. 매일같이 폭력으로 희생되고 굶주려 목숨을 잃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동족과 친구들을 지켜봐야 했다. 다행히 그는 비유대인으로 가장하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전문 기술을 이용해 일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1945년에 그 역시 수용소에서 해방된다. 비로소 인간이 만든 지옥에서 풀려난 것이다. 건강은 물론 모든 것을 상실한 저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독일 땅에서는 살 수 없었기에 벨기에로 이주한다. 아우슈비츠로 잡혀가기 전에 가족들과 숨어 살면서 목숨을 이어가던 곳이다. 그러나 저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자신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존중과 착한 마음을 받지 못하더라도 먼저 동정과 사랑을 베푸는 천사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 고독을 사랑으로 치유했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인간애를 찾아 나섰다. 그런 정신적 수양이 지옥에서 체험한 악의 운명을 선한 삶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인생을 창조했다. 그에게는 언제나 생사를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렸다. 전쟁과 비극의 기억을 안겨준 유럽을 떠나 호주에서 살면서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보통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백수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청소년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성인들은 악의 역사 속에서도 양심을 행하는 용기를 얻게 된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희망과 행복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이 책은 모두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8장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내가 나치에 대해 배운 것 중 하나는 이것이다.
나치 체제에서 독일인들은 나약했고 쉽게 조종당한 것이지 즉시 사악한 인간으로 전락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약한 자들은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모든 도덕성을 잃어갔다. 그리고 곧 인간성마저 잃어버렸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갔다. 나는 이런 자들이 어머니 품에서 떼어낸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벽에 후려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런 짓을 하고 나서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고 잠이 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낯이 춘이되는 재미삼아 우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 자들은 끝이 뾰족한 무쇠 앞다지가 달린 특수 군화를 신었는데 누군가 앞을 지나가면 그의 둔부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연한 살 부위를 정확히 그리고 최대한 3개 군화발로 가격하며 빨리 빨리 라며 고함을 치곤 했다. 다른 인간을 괴롭힌다는 가학적 즐거움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상처는 매우 깊고 아팠으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쉴 곳도 없는 상황이라 잘 낫지 않았다. 상처 부위를 누더기로 막고 피가 멎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한 번은 혼자 있는 독일 병사와 맞닥뜨린 일이 있었다. 그자는 서두르라고 외치며 나를 때리고 발로 찼다. 그때 내가 멈춰 서서 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영혼이 있나요? 마음이라는 게 있나요? 왜 날 때리는 겁니까? 나랑 자리를 바꿔볼까요? 내가 당신 옷을 입고 당신 음식을 먹고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자 그자는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않았다. 그자도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과감하지도 그렇게 괴물 같은 존재도 아니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수용소 안에서 어디론가 가고 있을 때 어느 나치 친위대원이 나를 쳐서 코뼈를 부러뜨렸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유덴 훈트, 즉 유대인 개라서 그랬다며 다시 한번 나를 쳤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나치는 인간인 수감자들보다 개에게 훨씬 더 친절했다. 다른 대원들보다 훨씬 더 잔인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했던 어느 나치 여성 친위대원이 특히 그랬다. 그 여성 대원은 항상 순찰봉을 든 채 거대한 전투견인 저먼 셰퍼드를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다. 그렇지만 개들에게는 너무 다정해서 늘 개를 마인 리플링, 즉 내 사랑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한 어린아이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치가 개에게 너무 잘해주니 나중에 커서 개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10명이 제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농담을 하며 줄을 지어 일터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몇 명이 웃는 것을 본 이 나치 여성 대원이 다가와 뭐가 그렇게 웃음냐고 물었다. 우습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우슈비츠에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문했다. 그 대원은 몹시 화를 내며 나를 때리려고 팔을 높이 치켜들었다. 하지만 내가 몸을 살짝 피해 얼굴이 아닌 가슴을 맞았다. 수용소에 몰래 들여온 치약을 우도 속에 숨기고 있지 않았던들 큰 문제 될 게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성 대원이 나를 치는 순간 치약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러자 일행이 더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여성 대원은 당황했고 확실한 안갚음을 했다. 이 사건으로 나는 등에 채찍을 7번 맞는 벌을 받았다. 다리를 동여맨 채 말뚝에 거꾸로 묶인 나를 건장한 남자 둘이 번갈아서 채찍질했다.
세 번째로 맞았을 때 살갗이 터지며 피가 튀기 시작했다. 감염될 수 있는 처참한 상처였지만 붕대를 얻거나 도움을 받으러 갈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정말 아무데도. 그런 다음 발가벗겨진 채 쇠창살 우리에 갇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3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다. 너무 춥고 기진맥진해 휘청거리다가 쓰러질 때마다 쇠창살에 붙어있는 가시에 몸을 찔렸고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그 이후로 3주 동안 등이 성치 않아 밤새도록 어슬렁거리며 걷거나 등을 다른 사람 등에 기댄 채 앉아서 자야 했다. 그 사람이 잠에서 깨 몸을 움직이면 나도 쓰러지며 잠을 깨 등을 대줄 다른 사람을 찾아야 했다. 동족에게 등을 돌린 수감자, 우리를 감시하는 대가로 나치가 내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부역자인 비열한 카포도 있었다. 우리를 담당한 카포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유대인으로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낸 대가로 나치에게서 술과 담배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옷을 받은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이었다. 그자는 자기 사촌까지 소각로로 보냈다. 정말이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어느 날 그자가 순찰을 돌다 헝가리에서 온 노인 6명이 일하다 잠시 짬을 내 석유 코크스로 불을 피운 통 옆에서 손을 녹이는 걸 봤다. 날이 너무 추운 데다 장갑도 없어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가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자는 노인들의 이름을 채찍질할 대상에 올렸다. 나는 전에 채찍질을 당해본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노인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차라리 나를 채찍질하라고 소리쳤다. 그렇지만 그자는 내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대인임을 따라서 내가 심하게 다치면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그자는 노인들을 채찍질한 뒤 살해했다.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정말이지 비인간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만행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 결연하게 인간성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굶주림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허기는 체력을 바닥내는 것만큼이나 빨리 도덕성을 무너뜨렸다. 일요일인 어느 날 내 몫의 빵을 받아 침상에 올려놓고 잠시 수프를 받으러 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빵이 사라지고 없었다. 같은 막사에 있는 어쩌면 같은 침상을 쓰는 누군가가 내 빵을 훔쳐간 것이다. 빵이 없어진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우슈비츠는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 살아남기 위해 사악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면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수감자를 아프게 한 일도 다른 사람의 빵을 훔친 일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동료를 도울 뿐이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안다. 그래도 도덕성을 잃으면 치료약이 없다. 도덕성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 나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언젠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치 간수 한 명이 다가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은 적이 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니 오트밀 통조림과 우유가 선반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아직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힘이 났다. 그러나 이렇게 선한 사람들도
쉽게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괜히 도와줬다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는 무서운 시대였다. 유대인을 돕다 적발되면 독일인일지라도 무사하지 못했다. 박해하는 자들이 박해받는 자들만큼이나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희생자로 만드는 파시즘 체제의 실상이다. 아이쥐 파르벤사에서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운반했던 사람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라우스였고 우리는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서로를 알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나치가 아닌 민간인이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몰래 갖다 주곤 했다. 그들은 차에 먹을 것을 싣고 들어와 작은 깡통 컵을 들고 줄지어 서 있는 우리에게 큰 통에 담긴 귀리죽을 나누어 준 다음 빈 통을 싣고 떠났다. 음식은 형편없었지만 음식을 조금 더 먹을 때마다 목숨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 한 번은 크라우스가 나를 따로 부르더니 탈출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통을 운반하는 운전사를 시켜 통 하나에 노란 선을 큼직하게 그어 놓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통을 특별히 개조해 안에 쇠사슬을 부착했다는 것이다. 통이 비면 내가 통 속으로 기어들어가 쇠사슬을 3개 당겨 뚜껑을 닫으면 되었다. 그런 다음 운전사가 그 통을 트럭 맨 뒤 왼쪽 구석에 싣고 수용소를 떠나 해변 가까운 지점에 이르면 휘파람을 부는 것이다. 그것은 아우슈비츠와 내가 일하는 공간의 중간 지점쯤에 도착했다고 알리는 신호였다. 그러면 트럭이 길 모퉁이를 돌 때 내가 체중을 이용해 통을 굴려 트럭에서 떨어지면 되었다. 우리는 이 탈출 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웠다.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왔고 나는 매우 불안하면서도 흥분되는 심정으로 빈 통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고는 호흡을 가다듬고 빈 통이 트럭에 실릴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목숨이 달린 쇠사슬을 온 힘을 다해 움켜잡았다.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달리는 차체의 움직임이 느껴졌고 빨리 달리는가 싶더니 이내 운전사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것이 통 한쪽으로 몸을 던져 트럭에서 굴러 떨어지라는 신호였다. 통을 굴려 바닥으로 떨어지니 내리막길을 따라 계속 구르기 시작했다. 통은 나를 안에 실은 채 터빈처럼 구르고 또 굴렀다. 그러다 점점 더 빨리 굴렀고 나는 온 힘을 다해 쇠줄을 붙잡았다. 그러다 마침내 나무에 부딪히며 통이 갑자기 멈춰 섰다. 숨이 차고 몸에 멍이 조금 들었지만 다른 것은 멀쩡했다. 이제 자유였다. 친구와 세운 계획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한 가지만 빼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해서 계획을 짜느라 내가 아직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죄수복을 입고 팔에 문신이 되어 있으며 등에도 20cm 크기로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다. 이런 몰골로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곧 해가 지면 끔찍하게 추워질 텐데 나에게는 외투도 없었다. 공장에 도착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외투를 벗어 걸어둔 터라 죄수복만 입은 상태였다.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한동안 숲속을 걸었고 결국 멀리 외딴 곳에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어떤 폴란드 남자가 문을 열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뿐 폴란드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지만 이 두 언어로 겉옷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남자는 나를 쳐다보다 말 한마디 없이 몸을 돌려 집안 통로로 걸어 들어갔다. 양쪽에 방이 있는 긴 통로였다. 남자는 제일 끝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기며 마음을 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남자는 겉옷이 아니라 소총을 들고 있었다.
남자가 나를 겨누었고 나는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나는 총알을 피해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달려야 했다. 남자는 한 발, 두 발, 세 발, 그러고도 총을 더 쐈고 여섯 번째 총알이 내 왼쪽 종아리 근육에 박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도망쳤다. 잠시 후 입고 있던 웃옷을 찢어 총 맞은 곳을 지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다. 이 지역 폴란드인들이 독일인처럼 우리를 적대시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현실을 소름 끼치는 공포 속에서 깨달았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한 가지, 다시 아우슈비츠로 숨어 들어가는 것 뿐이었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절룩거리며 다시 산을 넘었고 IG 파르벤사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마지막 근무조가 오는 길 쪽으로 갔다. 내가 세운 계획은 이러했다. 수감자들이 돌아올 때는 수백 명이 행진하는 소리와 나치 간수의 고함소리, 개 짖는 소리 등으로 몹시 소란스러웠다. 길 한쪽에 숨어있다 이 틈을 이용해 그 대열에 몰래 끼어들 작정이었다. 결국 계획은 성공했고 나는 마지막 근무조 무리에 섞여서 다시 아우슈비츠로 낯익은 막사로 돌아갔다. 나치 간수는 내가 사라졌다 돌아왔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탈출을 추억할 유일한 증거는 다리 근육에 박힌 폴란드제 총알 뿐이었다. 그 폴란드 남자를 증오하느냐고? 아니, 난 아무도 증오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 나약했을 뿐이다. 아마도 나와 똑같이 겁을 먹었을 것이다. 두려움이 도덕성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잔인한 사람이 있는 만큼 친절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에서도 나는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겼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